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완이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 내용은 AWS를 새로운 미디어 워크로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AWS 서비스를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연에서 다룰 내용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UHD도 있고 VR도 있고 AR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방송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작은 업체에서도 활용해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혁신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혁신을 이루는데 AWS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쇼가 되겠지만,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넵쇼가 있습니다. 2017년 넵쇼가 다음 주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하죠. 슈퍼 세션으로 진행되는 세션 중에 AWS와 나사와 NAB, 즉 이제 전미 방송 협회가 되겠죠. 같이 이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실제로 우주인이라고 하면 지구인이지만 우주에서 우주선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겠죠. 그분이 실제로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촬영을 하시고, 그 촬영된 영상을 지구 전체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 방송을 할 때 AWS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AWS의 미디어 프로세싱 서비스인 엘리멘털, 그리고 AWS의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페이지는 저희 AWS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고, 4월 26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이 되겠네요. 다음 주 오늘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하시면 실제로 우주로부터의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업계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디어 업계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AWS 각 세션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트랙, 리테일도 있고 하이테크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은 미디어 인더스트리들이 있지만,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혁신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미디어는 어떤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7일이죠. 사실 작년 1월 7일은 저희 AWS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AWS 서울 이전의 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날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190여 개국으로 확장을 했죠. 확장을 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빨간 부분이 이제 도메스틱 유저의 수예요. 근데 도메스틱 유저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정체가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족들이 넷플릭스 계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위쪽을 보시면 글로벌 유저들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로 가고 있어요. 저거는 기회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이제 위협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미디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도 해외로의 여러 기회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이제 6월 정도가 되겠죠. 6월이 되면 각 메이저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UHD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도전들이 생기죠. 기존의 편집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NLE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제작 관련한 도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미디어를 저장하는 4K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막대한 양의 스토리지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 혹은 이제 도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IT 기술이 또 바뀌고 있죠.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혹은 이제 클라우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도커 서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IT의 키워드들이 나올 때 방송 혹은 이제 미디어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혹은 이제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변화는 고객으로부터도 나오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X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 중고등학교 때 X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X, Y, Z 해서 G세대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대별 미디어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전 분들,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 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흔히 이제 리니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TV 수상기 앞에서 미디어를 소비하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인구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세대들은 모바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게 되죠. G세대를 보시면 70% 이상의 미디어 컨텐츠를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패턴의 변화는 방송이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도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번들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수십 개의 채널을 번들링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채널까지도 다 보게 만드는, 그렇지만 가격은 비싼 이런 이제 모델로 서비스를 하던 회사들이 점점 고객의 요구가 바뀌니까 넷플릭스를 수요하는 고객의 패턴은 그런 번들링을 결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5%의 컨텐츠가 추천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미디어 서비스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이미 이 고객에 대한 성향을 판단하고 그 고객의 성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그 리스트 안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스타트업은 그렇다 치고 BBC 같은 그 큰 방송사, 큰 미디어 회사의 움직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BBC는 넷플릭스가 하는 거를 좀 따라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미디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을 비디오 팩토리라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비디오 팩토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중심이고 새로운 라이브에 대한 서비스나 새로운 VOD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게다가 그런 기술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채널3라는 채널은 아예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타겟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BBC 같은 덩치 큰 방송사들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은 AT&T의 움직임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수요죠. AT&T는 당연한 얘기지만 ISP죠. ISP고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TV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컨텐츠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워너를 인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보면 이런 6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AWS가 항상 말씀드리는 AWS 혹은 클라우드의 6 베네핏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핵심 역량에 집중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돼.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 효과적으로 만든 컨텐츠를 바뀌는 유저들이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 및 미디어 처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뭐 VR만 해도 그렇고 UHD도 그렇습니다. 4배, 5배 우습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 소비 패턴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해요. 소셜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세션 중에 이제 MBC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공유를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소셜에서 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전과는 규모가 다른 차원의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요청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응, 그런 대응으로서 클라우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실험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로 진출할 기회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나 개인화 서비스나 머신러닝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클라우드 상에서 하실 수 있겠죠. AWS 상에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고객들의 예만 제가 들어드리면 넷플릭스의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넷플릭스는 CDN 인프라를 제외한 전체 IT 인프라를 AWS 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100% AWS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한순간에 운영하는 VM의 개수가 10만 개가 넘어가죠. 10만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AWS 위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한 개발이나 조작이나 가공 이런 부분에서 AWS를 활용하고 계시고, 컴캐스트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얄라 같은 OVP, 오픈 비디오 플랫폼 업체도 AWS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계시죠. 국내 방송사들이나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여러 회사들, SM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어지는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WS의 각 컴포넌트를 미디어 워크로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얘기죠.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라면 사실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전 세계 16개 리전을 가지고 있고 이미 3개의 리전이 더 프리 어나운스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리전들 말고 중국의 닝샤, 그리고 그다음 프랑스 파리, 그리고 스웨덴, 이 3곳에 추가로 저희가 리전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리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의 군으로 나뉘어 있죠. 그걸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2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가지고 있고 CDN 서비스의 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엣지 로케이션을 73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여러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전 세계에 배포할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손쉽게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IT 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건 컴퓨팅과 스토리지겠죠. 그 컴퓨팅과 스토리지 옵션을 보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인 CPU도 있고 GPU 타입의 인스턴스들도 있고 스토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 심지어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저희가 FPGA, 즉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인스턴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런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워크로드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GPU를 통해서 4K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코딩을 해야 되니까 AWS가 제공하는 P2 인스턴스, 케플러 기반의 GPU를 탑재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트랜스코딩 작업을 돌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C4나 C5 같이 CPU 자원이 많은 인스턴스를 활용하되 미디어를 쪼개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나눈 다음에 트랜스코딩을 해서 다시 붙이는 이런 형태의 워크로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팟 인스턴스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제 남는 자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고객들이 비딩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정한 자원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직접 들어와서 쓰시는 가격의 10분의 1에서 한 20% 정도의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많이 사용한다면 비용을 굉장히 낮추면서 4K나 이런 큰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코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4,000 코어 이상을 전부 스팟 인스턴스로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인스턴스는 다양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을 해요. 지금은 20GBps까지 제공하는 인스턴스가 나와 있고요. 그 각각의 인스턴스가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서 올바른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S3라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흔히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니까, 이런 워크로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용량 산정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피크치는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크치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들, 그 워크로드가 높지 않은 부분, 저 부분의 차이, 파란 선과 아래에 있는 주황색 선의 차이는 고스란히 낭비로 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저 낭비를 좀 더 줄여보자,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꼭대기 돌파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돌파하는 저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받을까? 이건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서비스 아우티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물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아무리 잘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그래프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면 된다. 필요한 시간에만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는 꺼도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코더가 필요한데 트랜스코더를 하루에 2시간만 쓰면 되는데 그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할 트랜스코더를 구매를 한단 말이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트랜스코더를 갖다 쓸 수 있다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미디어 가공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AWS는 다양한 스토리지 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컬에서 많은 미디어 처리 그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처음에 클라우드로 넘어오실 때 포크 앤 리프트 형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그 환경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할 NAS, 즉 이제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죠. NAS 스토리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 NFS 버전 4 기반의 공유 파일 시스템이죠.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예전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EBS라는 블록 스토리지, 일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죠. EC2라는 VM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입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자체로 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웹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에 미디어 컨텐츠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HLS 플레이리스트와 미디어 청크들이 쭉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웹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여러 접근 제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액세스 리스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이벤트 처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미디어 워크플로우에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S3 위치에 원본 데이터가 들어온다. 원본 콘텐츠가 들어오면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트랜스코딩 잡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매뉴얼 수동으로 끼어드는 과정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자체로 세 개의 티어를 가진, 가격이 서로 다른 세 개의 티어를 가진 그 스토리지를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티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떨어지면 원본 파일을 트랜스코딩하고 원본 파일은 좀 더 싼 스토리지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HEVC, 즉 4K 컨텐츠를 HEVC로 저희가 이제 트랜스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4K 컨텐츠가 처음 입수되는 위치는 S3가 될 거예요. S3에서 한번 트랜스코딩을 하고 그러면 그 원본은 다시 뭐 자주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원본을 좀 더 싼 티어의 스토리지로 옮기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글레이시어라는 콜드 스토리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글레이시어라는 콜드 스토리지에서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꺼내려면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리드 타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1에서 5분 내 사용 가능한 Expedited Extraction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에서 5분이라는 거는 미디어 워크로드에 굉장히 집중을 한 시간이에요. 대개 미디어 원본을 다시 꺼내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 가공하는 시간은 1에서 5분 정도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리드 타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저희 이제 파트너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도 있지만 자다라 같은 그 스토리지를 저희 AWS 환경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치 예전에 센이나 나스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비어 같은 하이브리드 환경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해서 S3를 컨텐츠 레이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을 도입하셔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기보다는 S3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처음에 도입하실 때부터 용량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S3는 무한대의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하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저희 AWS 임포트 익스포트 스노우볼이라는 AWS에서 처음 나온 하드웨어 제품이 있습니다. 저 하드웨어 제품은 한 번에 100TB까지 고객사의 데이터를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AWS로 옮길 수 있는,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스노우볼을 배송을 해드리죠. 배송을 해드리면 그 스노우볼을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텐지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로드된 데이터를 다시 AWS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S3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목적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송을 하거나 컨텐츠에 대한 입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스페라와 같은 솔루션은 저희랑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S3나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저희 CDN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가속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S3가 가지고 있는 멀티파트 업로드나 혹은 이제 CF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엑셀러레이트 방법을 써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 있고, 정말로 컨텐츠, 전송해야 될 컨텐츠가 많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다면 AWS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고객분들의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지나 텐지나 혹은 원지나 텐지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까 키노트 전에 대기하시면서 이 차 보신 분들 많으시죠? AWS 스노우모빌이라는 제품이고요. AWS 스노우모빌은 한 번에 100PB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미국에 있는 미디어 고객 같은 경우에 20PB, 30PB 이런 아카이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국내에 있는 대규모 방송사들의 아카이브 시스템 규모도 많은 경우에 수십 페타바이트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내에 출시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에 주차가 가능할지 일단 확신이 안 서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구는 람다입니다. 미디어 처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겁니다. 컨텐츠가 입수되고 트랜스코딩하는 로직도 필요하지만 컨텐츠가 입수됐을 때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단계별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들에 전부 서버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AWS 람다를 사용을 하시면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개발한 코드만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VM이나 서버를 인스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버를 관리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보안에 대한 위협도 줄어들고요.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패치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관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항상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워크로드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람다는 확장성을 이미 그 서비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도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게 되는데 100ms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벤트 프로세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3에 뭔가 데이터가 떨어진다, 혹은 다이나모DB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아이템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로 해서 뭔가 뒤쪽에서 작업 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 AWS 미디어 서비스의 메인 컴포넌트는 엘레멘탈입니다. 엘레멘탈은 AWS와 같이 2006년에 포틀랜드에서 창업을 한 미디어 트랜스코더 전문 회사입니다. 라이브 트랜스코딩,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코딩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죠. 근데 이게 왜 AWS의 핵심이냐 라면 2015년에 저희가 엘레멘탈을 인수를 했죠. 엘레멘탈을 인수를 하고 그동안 여러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한.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죠. 회사 이름을 이제 AWS 엘레멘탈로 바꾸고 로고도 저희한테 친숙한 오렌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AWS 엘레멘탈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클라우드와의 인티그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WS 엘레멘탈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로 컨텐츠를 캡처해서, 즉 온프렘에 있는 방송센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컨텐츠, 라이브 스트림이나 이런 컨텐츠들과 혹은
여러 스토리지에서 입수되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을 캡처하고 거기에 대한 라이브나 파일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멀티스크린이나 OTT 서비스를 위한 DRM 프로세싱이나 워터마킹이나 이런 프로세스들, 혹은 이제 광고 삽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군을 보면 크게 라이브 인코딩, 즉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엘레멘탈 라이브,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코딩을 하는 엘레멘탈 서버, 그리고 오리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DRM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혹은 광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델타, 그리고 일종의 NMS라고 볼 수 있죠. 관리 플랫폼인 컨덕터,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엘레멘탈 클라우드는 현재 AWS 위에 배포가 돼 있고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죠. 뒤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일래스틱 트랜스코더, 즉 ET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ETS는 온디맨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트랜스코더입니다. 저런 AWS 엘레멘탈의 컴포넌트들이 결국은 미디어 처리의 핵심적인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러면 묶어서 보면 이렇게 되죠. 굉장히 간단한 플로우지만 소니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니 DADC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이기도 합니다. 컨텐트의 사이즈나 입수 경로에 따라서 아스페라나 혹은 이제 S3를 통해서 입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3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벤트를 받아서 람다 함수가 트랜스코딩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트랜스코딩에 대한 핵심 작업은 누가 하느냐? AWS 엘레멘탈 서비스나 혹은 아마존 일래스틱 트랜스코더, 그리고 저희 파트너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제품들이 실제 미디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디어 처리를 해서 아웃풋이 떨어지면 다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CMS와 연동을 하는 저런 아키텍처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컴포넌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이나모DB도 아까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이 다이나모DB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컴포넌트가 클라우드 프론트죠.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 글로벌 CDN 서비스입니다. 대개 CDN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때는 국내의 CDN 프로바이더들과 계약을 맺고 밴드위스 계약을 맺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로벌 CDN 서비스입니다. 라이브나 VOD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HLS나 대쉬나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RTMP VOD 스트리밍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 기반으로 접근 제어가 가능해요. 요새는 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나 혹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다른 경우가 많겠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유저들한테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사인드 쿠키나 URL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웹방화벽 AWS 와프와 그리고 디도스 보호 서비스인 AWS 쉴드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 팝이라고 하죠. 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개가 제공이 되고요. 좀 특이한 거는 리저널 엣지 캐시라고 9개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일 거예요. 저 리저널 엣지 캐시는 작년에 저희가 리인벤트 근처에 어나운스를 했고요. 보통 이 롱테일 컨텐츠나 이런 경우는 캐시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롱테일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AWS 리전에 추가적인 캐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저널 엣지 캐시, 즉 엣지에서 캐시 미스가 났을 때, 컨텐츠가 없을 때 그 컨텐츠를 바로 오리진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리저널 엣지 캐시에 먼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리저널 엣지 캐시 중에 서울 리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화나 추천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빅데이터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키네시스라는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주는 서비스, 클릭 스트림이나 혹은 유저의 OTT 디바이스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플레이하고 이런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키네시스, 그리고 노시퀄 데이터베이스, 주로 이제 키밸류나 혹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제이슨 도큐멘트나 이런 것들을 담기 좋은 아마존 다이나모DB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시프트는 DW 서비스입니다. 멀티노드 2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멀티노드 MPP 기반의 포스트그레 기반이죠. 사실은 DW 서비스고요. 일라스틱 맵 리듀스는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노드짜리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 위에서 스팍 ML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100노드짜리 하둡 클러스터는 AWS에서 뭐 수분은 너무 빠를 수도 있겠네요. 뭐 한 수십 분 안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핫한 딥러닝 혹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영역입니다. AWS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에 대한 전문가분들한테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드리는 방안, GPU 인스턴스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카페나 토치나 이런 딥러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MXNet이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 개발자인데요. 이분들은 딥러닝에 대한 개발자라기보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데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존에서 매니지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모델에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신 다음에 예측할 필드를 예측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게 API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아마존 레코그니션은 지금 AWS 부스 3층에 있는 AWS 부스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죠. 레코그니션 서비스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안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면 그 얼굴은 어떤 행복한지 슬픈지, 혹은 사람 얼굴에 대한 인덱싱을 함으로써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스마트 도어벨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폴리는 TTS 서비스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죠.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렉스는 챗봇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약이 있죠. 아마존 렉스가 지원하는 언어가 영어하고 독일어밖에 없다는 게 아직까지는 제약일 겁니다. 정리해보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AWS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각각의 영역들로 나눠보면 데이터를 입수받는 부분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전용선 서비스, 스노우볼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한 데이터의 이전, 그리고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옵션, 저장은 S3가 일종의 컨텐트 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안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워크로드를 만드시는 경우에. 그리고 미디어 프로세싱에는 일라스틱 트랜스코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AWS 엘레멘탈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자원에는 EC2, 람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ECS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로 도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고 여러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에서의 도전 혹은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AWS가 바라보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워크로드는 크게 저렇게 8가지입니다. 사실 전 분야예요. 어떤 분야는 AWS가 조금 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는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과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입수받는 부분부터 해서 NLE 혹은 VFX라고 하는 특수효과, 렌더링, 클라우드 렌더링 이런 부분, 그리고 미디어 공급망을 관리하는 컨텐츠를 입수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과정들에 대한 자동화, QC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에셋 관리, 그리고 퍼블리싱 부분은 클라우드가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디지털 퍼블리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 및 배포, OTT 서비스, 그리고 분석 및 추천, 저렇게 8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AWS와 함께할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과 같이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구조들이 될 거예요. 미디어 파일이 입수되면 저런 서비스를 통해서 스토리지로 이동이 되고, 스토리지로 이동이 되면 미디어 처리 엔진을 통해서 미디어가 가공되고, 그 가공된 미디어가 오리진 및 배포 서비스로 가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로 배포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로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추천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OTT 단말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 검색하고 재생하고 구매하고 평가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스트림 데이터들을 넘겨받아서 그 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머신러닝도 적용할 수 있고 딥러닝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것들을 AWS 상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BBC 아이플레이어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저희 AWS 안에서는 고객이 가지고 있던 챌린지는 이런 거죠. BBC와 같은 경우는 천여 개의 OTT 플레이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천여 개의 OTT 플레이어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었어요. 프라임 타임 뉴스가 끝났다. 프라임 타임 뉴스가 끝난 다음에 그 뉴스 콘텐츠를 각 OTT 플레이어에서 보는데 리드 타임이 맥시멈 하루까지 걸렸다는 거죠. 그거를 엘레멘탈 클라우드에 있는 엘레멘탈 서버, 트랜스코딩 엔진을 사용해서 가장 바쁠 때는 100여 대의 엘레멘탈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한두 대만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1시간 이내로 모든 OTT 디바이스에서 뉴스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CDN 서비스는 이미 다 마이그레이션이 끝났죠. 푹에 대한 서비스를 AWS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푹의 경우는 실제로 각 CP로부터 RTMP 스트림을 엘레멘탈 클라우드, 엘레멘탈 라이브죠. 엘레멘탈 라이브가 있는 클라우드로 입수를 받아서 S3와 EC2를 사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미디어 파일들을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국내에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디어 헤드엔드 시스템을 모두 AWS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열심히 이제 OTT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각 서비스들, AWS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모든 것들은 하나의 컴포넌트일 겁니다. 그래서 AWS는 고객분들하고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이래서 좋으니까 이 제품을 사십시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 사실은 IT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AWS를 사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늘어나는 트래픽이라든지 늘어나는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같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AWS는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계속 이제 세션들이 이어질 겁니다. 저희 MBC, KBS, SM 엔터테인먼트의 세션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코바에서도 AWS 엘레멘탈 부스가 있을 거고 발표 세션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가을에도 장소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상암에서 저희가 가을에 AWS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AWS 미디어 데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